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그 토론 주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토론 주제 가지고 사용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9팀 중에서 4팀이 사용성 덕분에 성공한 디지털 서비스나 제품, 그리고 나쁜 소용성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을 갖다 한번 비교해 보자. 이제 특히 기왕이면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용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갖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의 장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용 품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사용성을 제대로 했었을 때 장점들이 많고, 반대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면서 사용성이라는 거에 처음 소스가 이런 그 다른 엔지니어링 파트들과 함께 같은 기준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좋은 사용성의 특성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성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 사용성의 속성들 중에 어떤 속성이 중요한 속성인지,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들 간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어떤 사용성의 속성은 우리가 포기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성의 속성을 갖다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성이라는 건 어떤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기 편리한 사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 최적의 경험을 갖다 한다는 목적이라는 거 하고 사용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것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 즉 사용성을 갖다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UX에 대한 관심들 많아지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갖다 수단으로 생각하고 유저 UX 디자인 방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UX라고 하는 건 골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런 사용성이나 유용성이나 또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High Capability Imagination 스타일, HCI 스타일, 전우람, 황준식, 장원군, 리유, 이동화, 박혁윤. 자,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미지 검색이란 게 특징이 그냥 글을 찾는 거는 검색 단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이미지는 조금 추상적인, 그러니까 뭘 찾는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추상적으로밖에 검색을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랑 야후 이미지 검색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이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네이버 검색은 효율성, 그러니까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크기 혹은 출처 등등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찾는데 보다 세부적인 설정을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후는 어쨌든 이렇게 제시를 해주긴 하는데 그걸 사용자 입장에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한다는 점. 그래서 뭐 어떤 색상이다 혹은 좀 해상도 높은 이미지를 찾고 싶다, 이거를 사용자가 알아서 다 걸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요. 정확성은 뭐 다른 제한 검색어를 미리 제시해주고 관련 사진도 일부 보여주는 어떤 미리 보기가 제공된다는 점. 하지만 야후는 그런 게 없고요. 의미성도
검색 여기서 세부 설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설정 변화를 보기 쉽게 내비게이션처럼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게 없고요. 그 유연성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형태로 보고 있는데 좀 더 특화된 보기 방식을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은 뷰어 형식으로 볼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관성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건지 굳이 클릭을 해서 그 사이트의 원본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성공 사례로 보았습니다. 자, 질문이나 카멘. 경영학과 안상준입니다. 이런 페이지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구글에서도 다른 포털 같은 경우를 찾아보셨을 텐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 검색이 뭐 네이버나 야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르고 또 다른 포털 이미지 검색 서비스만의 장점 같은 게 있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포털은 글쎄요. 구글 이미지 특징은 좀 확실하게 일단 정보 면에서 양적으로도 많고 또 무엇보다 좀 그 PPT 만들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구글 이미지는 이미지 복사가 참 쉬워요. 네이버는 그 복사를 다 막아놨고 구글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용자 중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제 친구가 디자인 하는 친구라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디자이너 분들 좀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야 되고 참고 사례, 참고 이미지 이런 거를 조금 자료로서 많이 가져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이미지보다는 좀 더 풍족한 양의 자료와 그리고 검색 이미지, 그러니까 자료 획득성을 좀 더 보장하는 구글 이미지를 좀 선호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용성의 그런 속성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 이미지가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도 맞고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지 않나 해서 두 사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과학과 박상우고요.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많이 쓰는데 구글이 진짜 좋은 게 구글은 약간 이미지 자체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눌렀을 때 유사한 이미지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이미지랑 다른 크기의 이미지라고 똑같은 이미지인데 사이즈별로 또 짜라락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랑 야후랑 비교하면 네이버가 우세할지 모르지만 구글이 저기 네이버에 나오는 기능, 색깔 기능이나 크기도 지금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구글은 자기가 직접 크기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성, 효율성이나 이런 정확성, 의미성 이런 것들이 구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과제하면서 너무 이 범주랑 제 정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헷갈렸었는데 저기 마지막에 언급하신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일관적이어서 아니면 친숙해서 다른 기능들을 한 서비스 내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저 정보에 가기 위한 그 절차를 단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의미를 전달을 하는 의미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교수님? 이것도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속성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랑 좀 유사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저희는 그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는 게 일종의 그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글 제목에 마우스를 잠깐 갖다 대면은 미리 보기가 어느 정도 뜨잖아요. 그런 맥락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수고했어요. 자, 우리 진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용성 속성을 보면은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죠.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들,
중복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그걸 갖다 많이 이제 추려가지고서 정리를 갖다 해놓은 건데 아직 완성된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용자가 변해가면서 점점 그 체계들이 더 발전돼 나갈 거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시스템을 쓸 때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냐, 그것도 중요한 속성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시스템 내에서 거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걸 갖다가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느냐 그것보다는 둘 다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하고 야후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코멘트들은 왜 네이버하고 야후를 비교하냐, 비교를 하려면 구글하고 네이버를 비교하든지 구글하고 야후를 갖다 비교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구글이 이제 이미지 검색에서 상당히 많은 걸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요 주제로 검색 엔진을 갖다 선택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 사용성을 갖다가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매우 많이 하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그걸 갖다 실제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일관성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할 뿐더러, 두 번째는 요새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검색하고 연동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검색을 갖다가 얼마나 잘 편리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게 꼭 검색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연동되어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쳐요. 그만큼 비즈니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쉽게 높일 수가 있는데 검색 엔진의 사용성은 그렇게 쉽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노력이 들어가고 투자가 필요한 파트여서, 이 기업 포털 같은 경우에, 그 큰 포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서치팀이 구분되어 가지고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포털에서의 이런 검색 엔진 아주 잘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차원에서 사용성의 속성에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아주 잘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상 하면은 우리 두 번째 4조 조별 토론에서 이 스퀘어하고 NFC를 비교를 했어. 나 이거 보고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스퀘어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한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길래 그 사이에 이게 써지게 됐나.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퀘어라는 업체 그대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저랑 한재훈이랑 점심을 여기서 시켜 먹었는데 스퀘어 아니에요. 배달하고 스퀘어 아니에요, 확실히. 똑같이 껴서 NFC는 되는 건 아는데 이제 스퀘어가 되는지는 내가 몰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혹시 클래리파이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모이조에서 맥OS하고 윈도우 7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보람상조에서 노력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효율성, 정확성, 의미성, 일관성, 유연성이라고 하는 큰 5가지 분류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용성에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사용성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적인 흐름, 기술의 발전, 사용자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사용성의 중요한 속성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런 새롭게 부각되는 사용성의 속성이 뭐가 있는지를 아주 그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그 사용성의 속성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막 우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사용성, 옛날엔 이런 사용성이 별로 중요하거나 주목받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걔네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게 뭘까? 그랬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갖다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한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아까 매번 강조하지만 매우 텐터티브한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다 또는 이게 이제 컴플리트 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성의 속성들도 상당히 많이 변해나갈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사용성의 속성은 무엇이 있을까? 최인영, 권소연, 장영진, 전민지, 한민지, 배지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저 최인영입니다. 저희는 확장성을 이제 새로운 사용성의 요소로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확장성을 새로운 사용성의 요소로 봤고요. 확장성의 정의로 동시에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 확장성의 요건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상호 보완성이 있는데 사용자가 각각의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미시하게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효용성이라고 사용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좀 효용성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확장성이라고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통제성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프로그램이 합쳐져 있을 때 사용자의 통제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이제 확장성의 세 번째 요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 사례로 본 것은 크롬이나 이제 파이어폭스를 써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 다양한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부가 기능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버노트 웹 클리퍼를 보면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클리핑을 할 때 크롬 익스텐션을 썼을 때 이제 웹사이트에 떠 있는 화면을 바로 여기 보이시죠? 주소창 옆에 있는 저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저게 다른 에버노트 클리퍼로 넘어갑니다. 예, 이런 게 이제 확장성의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봤고요. 안 좋은 예로는 이제 익스플로러에도 뭐 네이버 툴바, 알툴바 해서 여러 가지 툴바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 개발자 중심적으로 그 광고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은 잘 없고요. 이런 툴바들을 여러 가지를 깔다 보면은 충돌이 생겨서 사용성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크롬 익스텐션을 베스트 사례를 뽑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라건 현장. 네, 경영학과 소현정입니다. 네, 발표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 옆에 그림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사용자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제공자가 봤을 때 제공자는 내 프로그램을 당연히 사용자가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포커싱해서 보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띄워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각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뭐 쉽게 얘기해서 Alt 탭을 많이 하지 않고 한 프로그램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데요. 설명이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 아니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프로그램 하나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하나 사용한다. 그럼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과연 제공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 프로그램만 포커스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플로우를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확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아까 네, 기계공학과 강경민입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속성들과 다르게 뽑힌 속성으로 확장성을 고르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의 내부 카테고리 중에 연결성의 측면이랑 약간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기존의 속성과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확장성이 네, 좀 궁금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 유연성이나 그런 거는 그 호환성이랑 비슷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잘 옮겨가는 걸 말하는데 맞나요? 제가 지금 책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본 기능은 에버노트만 썼을 때가 있고 크롬으로 웹페이지만 봤을 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기존의 그런 유연성으로 설명을 하려면 이게 그냥 잘 왔다 갔다 한다가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이 에버노트랑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는 익스텐션을 쓰면 사용자가 이걸 편하게 스크랩을 했다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를 저희가 중시해서 그런 저희가 나름 확장성의 요건을 여러 가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웹페이지에서 이제 뭐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복사해서 MS 워드에 붙여넣기를 할 때 뭐 깨져서 붙이냐 잘 연결이 돼서 붙이냐 이게 연결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상에서 바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MS 워드에 바로 뜨는 게 이제 저희는 확장성이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나도 이거 처음에 보고 나서 딱 그 생각 들었댔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연결성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잘 얘기를 갖다 했고요. 특히 이제 이 팀 발표 자료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머리를 써서 중요 속성만 제시한 게 아니라 하부 속성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속에 약간 어거지도 있지만 세 개를 맞추려고 막 이렇게 좀 어거지를 갖다 쓴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렇더라도 상당히 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예제를 갖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비교를 했다는 점 그런 점도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은 이 팀하고 내가 참 고민을 했어. 이 공포의 외인구단하고 왜냐하면 이 개념도 상당히 좋았었거든. 사회적 사용성.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 맞냐?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 저 마이크 좀 한번 줘봐. 거기서 그냥.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SNS 시대라 그렇고 네트워크로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팡이 흥한 것도 보면은 게임을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남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사용성이란 게 되게 중요해졌구나 느꼈고 그래서 개념은 그냥 남과 같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iOS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 사진 스트링이라는 기능이 공유 사진 스트링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지정한 사람들끼리는 실시간으로 사진을 바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무슨 페이스북처럼 댓글도 달 수 있고 좋아요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사회적 사용성이 높은 더 잘 구현된 사례구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사회적 사용성? 나는 이거 보고 나서 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함께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런 사용성이라는 거의 속성으로 표시될 수 있을까는 생각을 못했었거든. 근데 이 새로운 사용성의 속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회적 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용성의 속성들만큼이나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개념적으로 참 좋은 아주 좋은 성격의 그 사례를 잡았다 싶었고 이제 앞에 팀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 요 밑에 부분이었어.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요건이나 인터페이스적인 요건이 아니라 우리 개념적으로 이게 어떤 하부적인 속성들이 만족되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저 시스템이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 위에 파트 부분들은 아주 좋게 아주 중요한 점들 잘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제는 넘어갈게요. 우리 치르조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소셜 유저빌 이런 말이 있니? 근데 소셜 유저빌리티란 말이 아니면 니네들이 붙인 거니? 저희는 붙인 거고 여기도 아마 붙인 걸 것 같은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본의 저상버스하고 한국의 저상버스 사이에 소셜 유저빌리티 차이가 있다. 이게 약간 좀 차이가 틀려. 여기서 말하는 소셜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셜의 의미고 제네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같이 쓰는 거의 편리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얘기하고 있는 파트들은 다 다른데 근데 이 두 가지 파트가 전부 다 둘 다 우리 챕터 15에서 얘기할 UX 이노베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걸 갖다가 잘 아주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러나 약간 좀 진부한 듯한 이렇게 데스크탑하고 태블릿 PC를 갖다가 비교한 두 팀이 있었는데 내용은 좋았는데 약간 좀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직관성은 우리 직관성이라는 게 실제로 사용성의 속성 속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르다 뭔가 새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좀 약간 그랬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또는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제 주제 3서부터는 그 사용성의 속성들 중에서 세부 속성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례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례들을 각각을 갖다 하나씩 선정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앞으로 아마 수업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좋은 케이스하고 나쁜 케이스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 사이를 비교를 해봐라. 이게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선정과 강조와 비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컨셉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효율성인데 효율성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키가 되는 애트리뷰트를 반응성, responsiveness. 그래서 실제로 딜레이 타임을 얼마나 많이 줄였느냐. 또는 딜레이 타임을 줄이지 못한다면 사람이 느끼는 딜레이 타임을 어떻게 줄였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축성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짧게 그런 단계 수를 줄였느냐,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줬느냐를 갖다 봤던 거고, 마침 현정이가 우리 송편 빚지 않고 나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량적인 이 메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메저들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 정량적인 메저들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들마다 보면은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연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 문헌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 찾아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폰스 타임이다. 그러면 리스폰스 타임으로 검색을 하면 특히 이제 perceived response time이다. 예, 지각된 리스폰스 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리터레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널에서 나온 리터레처들을 갖다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리스폰스 타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재는 방법들이. 자, 그래서 효율성의 차원은 그렇고,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본다면은 안성준, 이태순, 정인탁, 정소연, 강경민, 김혜령. 자,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안성준입니다. 저희는 이제 효율성이 좋게 표현된 사례랑 그 반대 사례를 찾아보면서 이제
딩굴 한글 입력기랑 아이패드 자판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딩굴 한글 입력기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써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예, 이게 저는 이걸 처음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되게 아날로그적인 인물이라 이런 서비스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일단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퍼센테이지 표시를 찾기 위해선 좀 이상한, 지금은 습관이 돼서 쓰긴 하지만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계를 거쳐야지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근데 이제 딩골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저 문자 하나에 그 버튼 하나에 보면 버튼 하나로 4개, 5개까지 한꺼번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보기 좋게 실제로 보면 이게 잘 보입니다. 위로 하면 누르고 위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거나 아래로 하거나 해가지고 버튼 하나에 그 5개까지 문자를 담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논리적이지 않은 단계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직관적이고 단축성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줄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보충. 네, 자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미음을 예로 들었는데 피읍 같은 경우는 미음에서 좌우로 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양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글자를 선택할 수가 있고, 비읍 같은 경우는 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아래로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도 의에서 어를 쓰려면 왼쪽으로 하고 아를 쓰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하는 등의 좀 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몹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트레이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 방식 플러스 쿼티 자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쿼티 자판 안에서도 그 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숫자가 표현이 되고 같은 기역인데도 밑으로 들어가면 5가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면을 전환할 필요 없이 그 쿼티 자판 안에서 모든 특수문자 뭐 메일 치실 때 다 공감하시죠. 메일 치실 때 또 s를 쓰려면 또 딴 데 갔다가 .com 쓸 때 따로 딴 데로 화면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저 사례에서는 쿼티 자판 안에서 모든 기호가 다 구현되기 때문에 숫자도 다 구현되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사례로 꼽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 조속과 이가연이고요. 이제 아까 4번인가 5번 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효율성을 다루는데 4번 정도 치고 난 다음에 한글을 입력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쿼티는 이제 바로 보이는 직관력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미음에서 피읍을 연상시키지 못하면 바로 찾아갈 수가 없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더 아이패드 자판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4번을 치는 게 아니라 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여기 화면상으로 보시듯이 저희가 드래그를 할 수 있는 4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별로 꾹 누르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4번, 5번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자판이 지금은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실제 자판에서 위아래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약간 반투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시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 딱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키보드에서 2번씩이랑 3번씩 자판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3번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안 써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타자 치는데 빠르대요. 잘 치는 사람은 1200타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포맷은 결국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많이 쓰냐, 얼마나 더 대중화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포맷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만약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업체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수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감명 받았고요. 그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근데 제가 그냥 아직 저걸 안 써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클릭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뜨고, 만약에 클릭 그냥 딱 터치만 한 상태에서는 원래 표시되고 있는 문자가 바로 터치가 되는 건가요? 입력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냥 입력을 하면은 네. 바로 거기에 있는 미음 같은 경우가 바로 네. 입력이 되고 네. 네. 아, 그러면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누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길게 눌렀을 때 위에 그게 뜬다고 하신 거 맞나요? 누르면 바로 이제 짧게 누르면 바로 미음이 네. 찍히고 조금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네 가지가 다 뜹니다. 근데 보통 자판을 많이 쓰는 경우는 채팅을 할 때, 카톡을 할 때 경우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걸 90도를 다 지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제가 지금 이걸 보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속도의 측면에서 길게 누른다고 하기보다는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그 기능은 드래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요, 누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 90도 하는 게 아니라 45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직접 지금 이 자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커티 자판을 사용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이렇게 천진 자판, 그 기존의 피처폰에 있던 그런 9개 버튼에 이루어진 이 자판을 사용할 때에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니까 조금 정확도가 많이 나왔고,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타가 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9개 자판으로 된 게 아니라 커티 자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커티 자판을 사용할 시에는 똑같이 그 커티 자판이 다 나온 상태에서 아래로만 거의 드래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확도의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토론 주제를 갖다가 잡아줬고 또 재미있는 분석을 갖다가 해줬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아무도 안 쓸까? 경미 말고 왜 아무도 안 쓸까?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새로운 자판, 한글 자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특허 받은 거. 제가 알기로 한 3,000개가 넘어. 네. 진짜 많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새로운 자판들이 나오고, 그것 중에 천지는 정말 가장 안 좋은 자판 중에 하나고, 퀄티는 더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우리가 사용성의 속성으로서 얘기했던,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자판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고, 걔네들 갖다가 이제 우리 기존에 옛날에 연구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단어하고 단어들 사이에 나오는 빈도수. 그러니까 내가 디귿을 누른 다음에 R을 누를 빈도, 디귿 누른 다음에 어를 누를 빈도, 디귿을 누른 다음에 O를 누를 빈도, 이걸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들 갖다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가장 적은 타임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걸 옆에다가 분류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신속성이 높아지지. 이론적으로는 높아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보여주는 이걸 갖다 누르면은 그쪽 방향으로 누르면 어디로 갈 거다 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사용성도 일간 보게 되면은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느냐 하면은, 왜 어려울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 사용자한테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 변화하는 사용자가 그 효과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내 타이핑이 빨라질까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옮긴다고 했었을 때, 그때 자기가 느낄 거라고 하는 그 베네핏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베네핏을 갖다가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개발자들이에요. 사업자들. 넌 이렇게 큰 베네핏인데 왜 안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 겨우 그거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판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입력 규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퀄리티 자판을 쓰고 그 다음에 천지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사례,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런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사용자들한테 전달했었을 때 사용자도 정말로 효율성을 느끼느냐, 그런 측면을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례였고, 그 다음 사례를 우리 HCI 스타일에서 Gmail하고 다음 메일 비교를 갖다 딱 해서 3단계 대 5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할 말이 없어 내가.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이조에서는 이 기존 엘리베이터하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서 반응성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정확성. 빨리 나오세요. 정확성은 실제로 오류를 갖다가 얼마나 덜 만들도록 하느냐. 그래서 아예 에러 자체를 갖다가 방지하거나 또는 자기가 에러를 갖다가 냈다는 걸 갖다 쉽게 디텍트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에러가 났었을 때 그걸 갖다가 다시 보정하는 방법, 그걸 쉽게 해주는 것, 이게 세 가지가 큰 범주죠. 그랬을 때 어벤져스 이한재, 박종욱, 김수루, 윤자영, 박유경, 성지훈. 저희는 어벤져스조고요. 전 아이언맨을 맡고 있는 이한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평소에 특히 조모임이라든지 학교 수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메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메일을 사용할 때 이제 오류 발생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 많이 방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오류 회복성이 되게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사례로 Gmai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취소 버튼을 누르는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적으로 이게 저장이 되고, 그게 뭐 임시 보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 형태가 이제 오류 회복성을 되게 좋게 해주는 면이라고 봤고요. 사실 네이트나 이런 메일을 보면은 임시 저장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해서 갑자기 뭐 인터넷 창이 꺼지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겼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오류를 회복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mail이 네이트에 비해 훨씬 더 그 오류 회복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이나 comment. 이 오류 정확성과 관련돼서 있는 세 가지의 속성들, 내가 얼마나 쉽게 감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예 오류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류는 이미 발생했었을 때 그걸 회복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세 가지 중에 아예 처음서부터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처럼 그런 그 회복성을 갖다 높여줘 가지고 그걸 갖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단에서 시스템이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줘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의미성이에요. 의미성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제공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가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사항들 갖다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을 갖다 쉽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성의 차원인데, 의미성 차원에서는 사육성의 원리 4조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사례를 우선 저희 조모임 통해서 이 사례가 나왔던 이유가 저희 중에서 아무도 정운 글로벌을 써본 사람이 없었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써보신 분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가장 이제 제가 사용을 하면서 많이 이제 어려웠던 점을 위주로 꼽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운 글로벌을 쓰게 된 이유도 되게 꼭 저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서 쓰게 되었었는데 굉장히 구시대로 돌아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걸 작성을 하면서 뭐 이렇게 똑같은 문서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게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내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정운 글로벌 그게 생각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희가 책에서 읽었었던 대로 변화 제시성, 이해 가능성, 학습성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MS 오피스 워드는 2010년에 나온 버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크게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2010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는 것 같이 이미지를 자르거나 편집을 할 때 이게 잘려 나가는 부분을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보여줘서 전체 이미지에서 얼마나 제가 잘라내서 이제 이미지를 적용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는 반면에 오른쪽에 정운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냥 양쪽에 있는 저 꼭지를 가지고 이제 축소 확대를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더 없어서 이제 이미지를 똑같이 편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왼쪽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를 오른쪽을 사용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2010 버전이 되면서 왼쪽에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저장하기랑 불러내기랑 인쇄와 같은 거를 따로 다 모아내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거 이외에 저장이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만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왼쪽에서 저장을 선택하게 되면 저장에 관한 옵션,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인쇄에 관한 옵션이랑 오른쪽에 미리 보기까지 나와 있어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한 화면에서 세 단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른쪽에 이제 정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보셨겠죠. 이제 인쇄를 누르게 되면 팝업이 뜨게 되고 팝업을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서 출력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출력이 아닌 거죠. 뭐 비율이 안 맞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이전 이후의 단계가 인지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성 같은 경우에는 저 탭으로 이렇게 구분된 UI를 이제 MS 오피스가 2007년 버전 이후부터 저걸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2003 버전에서 옛날에 2003 버전도 약 이런 아이콘형 툴바였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오히려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문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어떤 큰 아이콘과 이제 텍스트와 도움말 기능을 통해서 처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아이콘형 툴바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운 글로벌을 처음 사용하는 저로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이콘만으로도 어떤 기능인지 눌러보고 좀 깨닫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를 느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정운 글로벌 한 번도 정말 안 써본 이걸 왜 꼭 썼어야 됐었어? 이게 확장자가 다른데 H1이라는 파일로 작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안 쓰겠지. 그러니까 사용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 변화 제시성, 이해 가능성, 학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이제 변화 제시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변화를 시켰을 때 그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느냐라는 게 직조작 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이 변화 제시성이 만족시켜지지 않으면 직조작성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직관성하고서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자체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자, 다른 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르조에서는 BMW HUD 대 BMW 센터페시아 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굿 이그젠플로 마이피플 증권 알림하고 증권사 HTS를 갖다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0이야. 아무도 못했어. 이런 경우가 이제 중요한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일관성 차원은 예측 가능성, 친숙성, 일반화 가능성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 경험으로 봤었을 때 이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고 뭐 가장 향상된 방안은 첫 번째가 사실은 심성 모형을 구축하는 거예요. 정확한 심성 모형을 구축을 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에서 얘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실행차하고 평가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명어 체계를 일관적으로 가져간다든지 또는 시스템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까. 아까 우리 자판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오래 끄고 있으면은 위로 옮겨졌었을 때 어떤 글자가 나올 거라고 미리 보여주는 디밍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일관적인 체계들 또는 이런 것들 갖다 보고 정보의 향기라고 그래요. Information Scent, SCENT. 그래서 정보의 향기를 높여준다. 그러면은 왜 향기라는 게 그거잖아. 이렇게 내가 그 향기가 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움직여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번째 이제 친숙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나 방법들 또는 표현들을 갖다 제대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CD를 굽는다, 버닝한다 그러면은 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CD를 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요즘 버닝 롬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실제 세상의 기기의 모습을 갖다 준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직관성을 높이는 방법,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 표현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관성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일반화 가능성은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한 시스템 내에서 일관성을 높이는 것, 비슷한 명령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들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나 컴포넌트들 또는 서비스의 집합, 우리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한 플랫폼 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그 조작자들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일반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MS 소프트에서는 컨트롤 C를 하면 복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고 여러 프로그램 내에서도 일관적인 표현, 비록 회사는 다르더라도 일관적인 표현들을 갖다 해줍니다. 자, 7번째는 유연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가장 나쁜 케이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을 여러 가지를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옵션들을 갖다가 입력적인 측면, 출력적인 측면, 연결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옵션들을 갖다 많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본인의 니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거고 유연성 체험과 관련돼서 보람상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연성 측면에서 이 중앙도서관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사례를 뽑게 됐어요. 유연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 나쁘다고 생각한 거는 이 좌석 그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좋다고 생각한 기계는 이 도서 대출 받는 영수증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그 대출 반납 시스템이 좀 더 최근에 생긴 거라서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저희 조원들은 좌석표 있잖아요. 좌석표 나오는 거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막 좀 무거운 건 아니지만 괜히 막 쓰레기 같은 거 하나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여기 앞에 보면은 막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뉴스 보니까 또 이거 자주 만지면 또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선택적으로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최근에 나온 그 대출 반납 시스템 보시면 저도 이런 게 있다 해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책을 빌렸다가 바로 반납을 해봤는데, 대출할 때도 그렇고 반납할 때도 그렇게 영수증 출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아니요 뜨더라고. 예 누르면은 그냥 나오고, 아니요 누르면은 아니요 누르거나 아니면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본 게 저기 좌석 배치 시스템에서 요새 뭐 SMS는 당연히 돈이 좀 나가서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저기 그 카톡 같은 것도 많이들 하니까 어떻게 여기 학생증이랑 뭐 연동시켜서 좌석을 제가 선택을 하면 그게 뭐 제 핸드폰으로 온다든가 자동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뽑은 사람은 뭐 핸드폰 안 가져오거나 뭐 배터리 다 달거나 뭐 그런 아예 뭐 카톡 같은 거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 열람표 좌석을 할 시에는 어느 구역에 내가 몇 번을 찍었나 그게 꼭,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번호상으로 물론 기억을 사람들이 잘 하기도 하지만 또 까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거는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보다 일단은 그 번호나 구역이 그 좌석표가 일단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선택에 두어야 한다기보다는. 다만 그게 종이로 나오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메시지로 온다든지 그런 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종이 매체에 따른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요번 주 지나고 이제 감성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테마를 갖다 정해야 되니까, 그런 프로젝트 테마를 갖다 정할 때 이런 도서관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번 예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포의 외인구단, 학술정보관 마이페이지하고 줌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9번째 주제는 기능적인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하고 실패한 기능적인 제품, 서비스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이 무엇일까? 이제는 앞으로 나오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한번 받아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자, 그러면 기능적인 제품인 경우에 공포의 외인구다. 네. 저는 경영학과 김세희입니다. 저희는 교보문고랑 영풍문고의 어플을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성공 사례로 교보문고는 기본 어플과 도서 검색 어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단축성 측면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 첫 화면에 바로 도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이전 검색 기록과 자동 완성 기능이 갖고 있어서 그 면에서 단축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류 회복성도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는데 정확히 내가 찾고자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이 있어서 오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먼저 지점을 설정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저기 사진을 보시면 HCI 개론을 검색해 봤는데요. 만약에 강남점에 내가 선택했는데 없으면 타 지점 보기를 선택하시면 모든 교보문고 지점이 떠서 몇 건이 오프라인으로 재고가 있는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오류 회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영풍문고는 단축성, 오류 회복성 이 부분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박수 쳐줘도 돼. 저희가 아주 잘 준비를 해줬고, 특히 이제 기능적인, 이것도 이제 책을 찾는다든지 책을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상당히 기능적인 위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단축성이나 오류 회복성과 같은 핵심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꼭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강의 교재에 있는 거 말고 기능적인 가치를 갖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갖다 다른 걸 갖다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게 꼭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가치를 제공할 때는 꼭 단축성과 오류 회복성만 강조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지 이게 다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벤져스의 배달의 민족하고 배달백서를 갖다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의조에서는 텔레매틱스, 현대모터스 잘 됐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왔나? 여기 혹시 왔어요? 현대? 안 왔어요? 네. 현대자동차에서 여기 우리 수업 청강을 지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겠네.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포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자, 유의적인 제품은 일반적으로 변화 제시성,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싶으니까 대체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 하니까 다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디지털 제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강성준, 이태승, 정인탁, 정소연, 강경민, 김혜령. 안드로이드 OS 대 애플 iOS. 예, 경영학과 안성주입니다. 일단 많이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기까지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개인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내 취향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 내 특성대로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변경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스템을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측면에서 간단하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젯 기능이라든가 크기 조절, 아이콘도 성향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고, 이제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폭이 많고, 또 이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서 되게 상당히 무한한 정도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개인화가 높다고 봤고요. iOS 기반 스마트폰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좀 그런 개인화적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이나 코멘트.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안드로이드 폰 써본 적이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몇 개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만 들어줘봐. 네. 응. 네. 저 같은 경우, 기계공학과 강경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온 경우인데요.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썼던 게 그전에 피처폰을 쓸 때도 캘린더 앱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캘린더 달력을 한번 누르는 행위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제일 첫 화면에 캘린더를 제일 크게 띄워놓고 거기 일정이 다 뜨게 해놓거든요. 그런 위젯 기능이 저한테는 개인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위젯을 갖다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일 좋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들 갖다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iOS는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사실은. 그래서 엄격하게 자기네들이 자기의 스탠다드를 가지고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앱하고 연세 Y색 앱을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애들을 비교를 해야지.
네이버 UX 랩은 몇백 명 지금 을 데리고 하고 우리 와이색은 다 합쳐서 5명인가 있는데 지금 비교될 때를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해야지. 그러나 하여튼 비교는 잘했어요. 비교는 잘했지만. 예. 자, 그 다음에 개인화 서비스로 아이구글하고 아마존.com 해가지고 아마존의 강점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판도라 비교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갖다 비교를 해보자 했었고, 여기서는 최인영, 권소영, 장영진, 전민지, 한민지, 배지인의 테드 대 KOCW.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한민지입니다. 저희는 딱 12번 주제를 딱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테드 서비스였는데요. 일단 테드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채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에 대비해서 찾다 보니까 KOCW가 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드를 딱 켰을 때 느낌은 유튜브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숙성이 굉장히 느껴졌고, 테드라는 게 강의라는 것보다 짧은 유익한 동영상을 본다는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측면에서 테드를 굉장히 저희는 높게 평가했는데, 그에 반해서 KOCW는 딱 저희 첫 번째 사진 보면 메인 페이지인데요. 딱 보더라도 그 인터넷 강의의 느낌이 굉장히 다가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딱딱하고 굉장히 장시간 동영상을 제공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내가 이제 동영상을 켰을 때 실제로 동영상을 켜서 보니까 화질도 굉장히 안 좋고 여러모로 되게 안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테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되게 포터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잘 되어 있는데, KOCW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플레이어가 깔리지 않으면 재생 자체가 되지 않아서 컴퓨터 이외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런 측면들을 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성의 속성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제 우리 수업 시간 이 자료도 여기 양쪽 카메라에서 열심히 잡아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 강의하는 거하고 토론하는 거 다 해서 어딘가에 올릴 거야. 어딘가에 올릴 건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올릴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경험하는 그걸 공유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친숙성, 일반화 가능성 같은 거는 대부분의 사회적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중요한 그런 속성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쪽 나름대로 지금 선정한 사용자 주도성이라든지 대체성이라든지 연결성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다양한 속성들이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주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이랑은 부수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었을 때, 이 사용성 속성들의 중요한 그 핵심 속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걔네들 간에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이런 사용성의 속성을 갖다 원칙을 갖다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선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